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잘 먹어야 안 아프다입니다. 저자는 사이토 마유, 출판사는 RHK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이토 마유, 조시 영양 단기대학에서 영양사, 쇼와대학 치의학부에서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먹는 행위의 중요성. 입을 움직이면 입안이 깨끗해진다. 선생님, 할머니가 도통 뭘 드시지 않네요. 영양제 좀 놔주세요. 어느 가족이 저를 찾아와 한 말입니다. 입으로 먹질 못하니 수액을 맞춰서라도 힘을 내시게 해야겠다는 마음은 잘 알죠. 가령 일시적으로 수액을 맞으면 탈수증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식사는 아무래도 입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와 점심으로 피자를 먹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갓 나온 따뜻한 피자를 한 입 가득 넣고서는 함께 이탈리아 여행을 갔던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꽃을 피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당신은 목욕을 하면서 몸에 때를 밀고 상쾌한 기분을 느낍니다. 왜 갑자기 목욕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사실 피자를 먹고 있을 때 당신의 입안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먹거나 말할 때 그 움직임으로 혀와 음식물이 입안에서 접촉해 오래된 점막이 잘 벗겨집니다. 그리고 침이 씻어내면서 입안이 청결해지죠. 즉, 식사나 대화를 하면서 입을 움직이는 것은 입안을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입안을 청결히 유지하려면 입으로 먹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먹는 행위가 근육 운동이 된다. 우물우물 씹고 꿀꺽 삼키는 동작은 입 주변 및 목구멍의 근육을 사용해 이루어집니다. 즉, 무언가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근육 운동이 됩니다. 저작근을 사용해서 목구멍을 들어 올려 삼키는 동작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셈이니 충분한 근육 운동이 되는 것이죠. 장을 단련하면 면역력도 올라간다. 입으로 먹은 음식의 영양분과 수분은 장에서 흡수됩니다. 장관 면역이라고 해서 장은 면역 기능의 60%를 담당하며 장을 사용하여 단련시킴으로써 기능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입으로 먹는 행위를 수액 맞는 것으로 대신한다면 혈관으로부터 수분이나 영양분을 주입하게 되니 장을 움직일 일이 거의 없게 됩니다. 이는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병으로 인해 장을 쉬게 해야 할 때가 아니면 장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식사는 마음의 영향이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맛을 느끼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즐거움은 입으로 먹으면서 식사를 할 때만 얻을 수 있는 심리적인 만족감일 것입니다. 그러니 적은 양일지라도 입을 통해 무언가를 먹는 것은 몸과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강 청결을 해야 되는 이유. 구강 세균의 수는 변과 똑같습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 및 흡수되어 변이라는 형태로 항문을 통해 배출됩니다. 변에 대해서는 지저분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안의 때라고 할 수 있는 치석에는 1mg당 수억 마리의 균이 있어 사실상 변과 같은 수준입니다. 즉, 변과 비슷한 양의 균이 입안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입안의 온도는 37도 정도이며 침이 있어서 촉촉하므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치석 속에 80% 정도가 세균이어서 치석이 늘어날수록 충치와 지주 질환 등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흡인성 폐렴과 구강위생의 관계. 아픈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나 고령의 가족이 있는 사람은 흡인성 폐렴이라는 병명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흡인성 폐렴이란 음식물 등 공기 이외의 것이 폐로 들어가는 바람에 폐에 염증이 생기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삼킴 기능이 떨어진 고령자,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이나 파킨슨병 등 신경질환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음식물이 위가 아닌 폐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병은 구강세균을 포함한 침과 위에서 역류된 구토물 등도 원인이 됩니다. 또한 취침 중에 조금씩 침이 폐로 들어가 흡인성 폐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즉, 음식물뿐만 아니라 입안에 있던 물질이 폐로 들어가 버렸을 때, 또한 구강세균이 많을수록, 그리고 몸의 저항력이 약할수록 폐렴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러니 구강위생을 철저히 하여 세균수를 줄여주는 것이 폐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흡인성 폐렴이나 당뇨병 이외에도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면 신체 균형이 무너지고 쉽게 넘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제대로 못하여 영양이 부족해지면 구강 상태는 전신에 영향을 줍니다. 입안만의 병이 아닌 치주질환. 치아를 잃는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치주질환입니다. 치주질환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치주낭으로부터 세균이 들어가 염증을 일으킨 것으로, 염증으로 인해 잇몸이 붉게 곪고 치아 주위의 뼈가 녹아내립니다. 나아가 세균과 세균이 내뿜는 독소가 잇몸의 혈관으로 들어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운반됩니다. 그러면 이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의 질환과 연관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치주 질환과 당뇨병의 관계에 주목해야 합니다. 둘 다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염증 때문에 염증 세포에서 나오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혈당 수치를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효능을 약화시킵니다. 치주질환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치료를 하니 혈당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치주질환은 충치가 잘 생기지 않고 치열이 고른 사람일수록 더 주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통증으로 인해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치과에 가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 등 정기적으로 구강 위생을 점검하지 않으면 관리가 소홀해져서 뒤늦게 치주 질환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먹는 힘을 유지하는 것과 구강 위생을 청결히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노년기의 건강 유지를 위해 또 중증의 돌봄을 피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먹기 힘들 것 같다고 해서 잘게 썰어주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다. 재택 돌봄을 받는 분께 집에서 음식을 어떻게 드리는지 물어보면 먹기 힘들 것 같으니 음식을 모두 잘게 썰어줘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아마도 먹기가 힘들다, 치아가 좋지 않다, 씹지 못한다, 미리 잘게 썰어두면 씹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음식을 잘게 썰어서 내놓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매실 장아찌와 밥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씹는 행위는 음식을 잘게 부수고 비벼서 침과 섞어주는 동작을 동시에 하여 삼키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음식을 잘게 썰어서 제공하는 식사는 이중 씹어 부수기라는 작업의 일부분을 대신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잘게 썰어주는 것은 어중간한 상태의 음식을 입에 넣어 씹는 동작의 흐름을 차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음식이 흩어지기 쉬우므로 입안에서 처리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먹기 힘든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주목해야 될 점은 음식의 크기가 아니라 단단함의 정도입니다. 하루에 3번 꼭 양치질을 하여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돌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려면 돌봄자는 많이 힘듭니다. 입안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목적은 구강 세균수를 줄여서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것, 입안을 자극하여 움직임을 원활히 하고 상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구강 세균수는 특히 밤에 확연히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컨대 하루에 3번은 못해도 밤에 잠들기 전에는 꼭 양치질을 한다고 정해두고 실행한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몇 주에 한 번이라도 치과를 방문해 구강 케어와 검진을 받으면 더욱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구강 전문가에게 정기적으로 케어를 받으면 돌보는 사람의 부담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먹기 쉽도록 식사를 준비해야 돼.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 식후에 양치질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힘도 들고 겁도 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나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돼. 이런 생각에서 이것만 해두면 괜찮아. 이렇게 사고를 전환하고 좋은 의미의 힘 빼기를 시도해보세요. 치아가 상하거나 빠지면 보철물을 씌우거나 틀니를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도 맞지만 음식의 맛이나 식생활의 안전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리한 센서 역할을 하는 치근막. 치근막은 표면적으로 돋보이는 존재가 아니라서 처음 듣는다는 분도 많습니다. 치근과 치조골 사이를 연결하는 콜라겐 섬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치근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음식을 씹거나 치아를 꽉 깨물 때 힘을 흡수하여 압력이 직접적으로 치조골에 전달되는 것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치근막은 치아나 턱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센서, 보이지 않는 지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치근막은 씹을 때 압력이나 치아가 흔들리는 정도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 단단한 비스킷을 먹었을 때 바삭한 식감도 치근막에 전달되어 느껴지는 것입니다. 치아나 치조골이 사라지면 치근막도 사라진다. 식감에 따라 맛을 느끼고 쿠션이나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는 치근막은 치아가 소실되거나 치주 질환으로 인해 치조골이 녹아내리면 자리를 잇습니다. 차근막이 사라지면 씹는 힘을 조절하는 센서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씹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바삭하고 아삭한 식감을 느끼기 힘듭니다. 음식을 씹을 때 느끼는 식감은 맛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먹는 즐거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압력을 느끼는 센서는
잇몸에도 있지만 치근막만큼 섬세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식감이 둔해집니다. 씹기 위해서는 치아와 근육이 필요하다. 자연 치아든 틀니든 치아만 있으면 먹는데 문제 없는 것은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스키, 테니스, 야구 등 도구를 사용하는 스포츠에서 선수는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몸도 단련합니다. 물론 도구를 잘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도 애씁니다. 씹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아라는 도구가 있다고 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넣기 위한 입술, 입안에서 음식을 움직이고 침을 섞어주는 혀, 치아에 올라온 음식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볼, 턱을 움직이는 저작근 등 모두 근육이 움직여야만 비로소 먹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치아 건강은 물론이고 입 주변의 근력도 유지해야 합니다. 치아를 깨끗이 닦는 데는 칫솔이 가장 좋다. 자신의 자연 치아 개수가 적고 대부분의 치아가 틀니인 고령자에게 칫솔 대신 스펀지 브러쉬를 사용해서 치아를 닦아주기만 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칫솔로 닦아주세요. 치과에서 배운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치질의 핵심은 칫솔을 부드럽고 꼼꼼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닦는지 의식하면서 닦는 것이죠. 음식물은 표면뿐만 아니라 잇몸의 경계 부분이나 치아에 살짝 패인 부분에도 부착되기 쉬우니 그곳을 잘 닦는다는 생각으로 칫솔질을 합니다. 치아를 닦은 후에는 혀도 깨끗하게 닦아야 합니다. 혀를 닦는 칫솔로 안쪽에서 앞쪽으로 부드럽게 쓸어주면서 표면에 울퉁불퉁한 부분에 끼인 오염물을 제거합니다. 전신의 세약은 입에서 시작된다. 치과 현장에서도 입의 기능 쇠약을 의미하는 구강노쇠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의 동작이 원활하지 못하면 단단한 음식이나 많이 씹어야 하는 음식이 먹기가 어려워지면서 식사에 제약이 생깁니다. 먹는 동작에 신경을 쓰다 보니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도 즐기기 어렵고 외식이 두려워지면 몸을 움직일 기회나 사회 활동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먹기 수월한 것만 먹는다. 고령자를 잘 씹을 수 있는 그룹과 잘 씹지 못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서 섭취하는 영양소의 양을 알아본 결과 단백질, 지방, 철, 비타민 A, 비타민 C 모두 10%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식품은 해조류, 채소, 콩, 어패류, 육류, 견과류의 차이가 컸다고 합니다. 어패류와 육류는 씹기 힘든 식품이라서 치아가 약한 사람은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밥이나 빵, 우동 등의 탄수화물은 씹기가 쉬우므로 자주 먹습니다. 즉 치아가 없거나 입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먹기 수월한 음식만 찾게 되어 식사의 다양성이 상실됨과 동시에 섭취하는 영양소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방에 필요한 단백질. 실제로 그간 조사에서 씹지 못하면 단백질 섭취량이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입의 기능은 물론이고 신체를 움직이려면 근육이 필요한데 그 재료가 단백질이니 납득할 만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육류와 생선, 달걀, 유제품, 콩과 콩으로 만든 제품에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동시에 비타민과 철도 섭취할 수 있으니 나이가 들어도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새끼의 단백질로 된 반찬은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꼭 육류나 생선 반찬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은 느끼지 마세요. 요구르트나 달걀, 콩, 견과류 통조림, 생선 통조림 등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식품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먹고 말하는 힘을 유지하는 운동. 입 주변 운동도 중요합니다. 제 지인 중에 아주 활기찬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은 입주한 고령자형 주택에서 레크레이션 활동으로 파타카라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파타카라 운동은 대표적인 입주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이 운동을 식사 전에 하면 입의 동작이 원활해져서 요양시설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파타카라 운동은 발성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는 운동인데다 아주 간단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입에는 먹기 외에도 말하기라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먹는 동작은 입술로 음식을 물고 입안의 공간을 만들어 씹고 삼킬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혀가 목구멍으로 밀어넣어 삼키게 합니다. 음식을 씹으려면 입술을 잘 다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파라고 발음할 때와 입술 모양이 같습니다. 입안의 공간을 만들 때는 입술을 잘 다물고 혀의 뒷부분에 올라가서 목구멍의 입구를 막아야 하는데 이는 칼을 발음할 때와 혀 모양이 같다고 합니다. 삼킬 때는 혀 끝을 위쪽 앞니 뒤에 딱 붙여 혀를 움직이면서 목구멍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는 타와 라의 발음과 동일한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씹을 때 혀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려고 할 때도 이 동작이 필요합니다. 이런 4가지 발성을 통해 먹기, 말하기, 위를 위한 입 근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미소 짓기도 중요한 운동이다. 부드럽게 미소를 짓듯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웃는 모습은 참 멋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입꼬리가 처집니다. 입꼬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볼 근육의 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볼에 탄력이 있으면 음식을 씹을 때 치열 밖으로 흐르는 것도 안쪽으로 밀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가령 뇌졸중 등으로 볼 근육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밀어 올리는 동작이 어려워서 치열과 볼 사이에 음식이 많이 끼기도 합니다. 아 하고 소리를 내면서 방긋 웃듯이 입꼬리를 올린 후에 우라고 발음하며 입을 동그랗게 모으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운동을 습관처럼 하면 볼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꿀꺽 삼킬 수 있고 없고는 근육에 달려있다. 폐렴에 걸리지 않도록 목구멍을 단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음식을 삼킬 때 목구멍이 움직이는데 목구멍은 근육에 의해서 지탱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꿀꺽하고 잘 삼키려면 목구멍 위로 끌어올리는 근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잘 씹어먹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레 목구멍을 움직이니 특별히 문제될 게 없지만 평소 생활 운동으로 이마 운동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기 손을 이마에 대고 손과 이마가 서로 힘싸움을 하듯 밀어주는 것입니다. 해보면 목 주위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구멍 근육 훈련입니다. 먹는 힘이 약해져서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하는 분에게도 이 운동이 효과적이니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먹기 위해서는 전신 운동도 중요하다. 잘 걷는 사람이 잘 먹는다. 먹는 동작에는 입 주변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온몸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해당되진 않지만 병원 재활실에서
훈련을 하는 환자들을 보면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몸을 유지하는 것이 맛있고 안전하게 식사하는 비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호흡 훈련도 중요합니다. 삼키기와 숨쉬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음식도 공기도 받아들일 때는 입부터 목구멍까지 같은 기관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폐에 들어가 버리는 잘못 삼킴도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 신체는 음식이 그대로 폐에 침입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습니다. 들어가서는 안 될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문지기가 다가와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폐의 경우 기침이 문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사례가 들려서 연속적으로 기침이 나면 살짝 피로감을 느낍니다. 기침을 하려면 복근을 비롯해 몸의 광범위한 근육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심한 기침을 한다는 것은 잘못 삼킬 뻔한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몸의 근육이 약해져서 흠흠하고 약한 기침만 나오게 되면 기존과 같은 식사를 유지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숨을 제대로 들이마시고 내뱉는 기본적인 호흡 훈련은 잘못 삼킬 시에 신체 방어 반응을 돋습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는 등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적다면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고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두 손을 좌우로 벌리고 가슴을 폈다면 이번에는 입을 오므리고 천천히 손을 내리면서 숨을 내쉽니다. 이 동작을 몇 번 정도 반복하면 기분 전환도 될 것입니다. 환자에게 목을 돌릴 수 있는지, 팔을 어디까지 들 수 있는지, 어깨를 올렸다가 내릴 수 있는지 등의 자세를 취하게 하면서 확인해 보면 귀에 닿을 정도로 팔을 올리지 못하는 등 목이나 어깨 주변의 근육이 굳어서 가동 범위가 좁은 사람이 꽤 있습니다. 목 주위가 굳어 있으면 음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침조차 삼키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고개를 살짝 숙인 상태가 삼키기도 좋고 안전한 자세입니다. 목이나 어깨 주위를 적절하게 스트레칭으로 풀어주어서 유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장딴지는 제2의 심장이라는 말이 있듯 그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다리 정맥의 혈액이 중력을 거슬러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돕습니다. 또 다리가 약해지면 잘 넘어지거나 걷기 힘들어져서 이동 보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간단한 운동이라도 좋으니 매일 조금씩 운동을 실천하여 근육을 저축하세요. 입으로 먹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 사는 날까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식사량이 줄어드는 것을 본인이나 주위에게 알아차릴 정도로 잘 못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개는 나이가 들면서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고령자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뇌졸중 등 급성 질환으로 어느 날 갑자기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병을 계기로 서서히 먹는 것이 힘들어지고 입으로 먹는 것 이외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본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으로 먹는 것 외의 선택지로는 관을 사용해 위장에 영양제를 넣는 경장영양과 혈관을 통해 영양제를 넣는 경정맥 영양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둘 다 입으로 먹는 것과 병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우리 몸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때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병 등으로 인해 위장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 외에는 경정맥 영양보다는 경장 영양을 권합니다. 경장 영양 방법으로는 경비위관이나 위루관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관으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많지만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할 때 확실하게 영양과 수분, 그리고 약을 몸에 넣을 수 있는 경로로 위력을 발휘합니다. 일시적인 경장 영양을 통해 기력을 찾는 분도 있습니다. 저 역시 입원하신 아버지가 점차 식사를 못 하시게 되고 주치의로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직업상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경험하고 아는 지식이 많아도 정작 내 가족의 일이 되고 보니 무척 고민스러웠습니다. 결국 아버지 본인이 예전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된장국을 정말 조금만 입에 대시고는 아, 맛있다 하고 하신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마지막의 인생을 집에서 보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나 집에 보내드리고 싶다라고 바라는 가족이 많습니다. 줄곧 살던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집에 돌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 고민도 많아집니다. 인생의 종착점을 앞두고 있다거나 질환이 심해져서 먹는 것에 대한 의지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케어 완화 시기에 들어가면 설령 영양의 균형이 맞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 집에 계시게 되면 가족들은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을 드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드시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 낙담하거나 초조해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좋아하던 초밥을 가득 준비했는데 겨우 한두 입밖에 못 드셨다면서 말이죠. 물론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것이 좋고 영양도 섭취가 안 되는 것보다는 섭취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먹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면서 먹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로서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한 우리도 위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먹을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배가 고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돌봄의 초기 단계라면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가급적 먹어서 영양을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에 먹이고 싶은 마음과 당사자가 먹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된장국으로 입술을 적시고 아, 맛있다 하신 것은 역시 가족에 대한 애정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돌보는 사람, 돌봄을 받는 사람은 각기 저마다의 생각을 품고 생활합니다. 정답이 없는 하루하루는 매우 힘이 들고 지치기도 합니다. 이 책이 먹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각자의 정답을 찾는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이 노년을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